자, 안녕하세요. 나만 인사해? 자, 아까 미리 인사를 해갖고 새삼스럽게 또 인사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또 방송하니까. 예. 자, 오늘 이제 기출문제 이제 그 개강인데요. 자, 순서대로 이제 2025학년부터 쭉 제시가 될 거고, 여러분 그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 휴가 기간을 한번 두고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과거 거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다 제공됐던데 그거 다 받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기의 문제는 좀 지금의 트렌드랑 좀 다르니까 예, 그거는 인강으로 들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직강으로 쭉 진행될 부분들은 가장 최근 거인 2025학년도 현재 시점이 2025년인데 항상 시험은 그 다음 연도에 발령 날 거를 예상하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6학년도 시험을 이제 올해 11월에 볼 텐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인 2025학년도부터 역순으로 해서 25, 24, 23, 21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작년 문제에 대한 걸 좀 간단하게 보면요. 2025학년도 문제는 그 전 24, 23, 22, 21년도 한 3, 4개년의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난이도는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 전 2025학년도 이전에 그 커트라인은 좀 거의 우리가 좀 표현하기 인플레이션에 가까울 정도로 좀 상당히 좀 그 전공 점수가 좀 높게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년도보다 대폭 낮아졌고요. 이런 트렌드는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살펴봐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시간을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런 사람은 안 부족하죠. 뭐 쉽게 내나 어렵게 나나 다 모르면 그냥 시간을 항상 여유 있게 남고 이러는데 작년 문제는 보니까 좀 이런 게 있어요. 뭐냐? 보면 맞을 것도 같은 느낌을 주니까 차마 포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시간을 은근히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많이 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작년 기출 문제가 올해의 트렌드에도 계속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안에서 이 포기해야 될 부분과 포기하지 않을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맞출 수 있는 충분한 문제를 시간 여유를 갖고 정확하게 맞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문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내용은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교재 기초이론 교재가 있잖아요. 기초이론 교재가 작년 올해 이제 항상 이제 교재는 2년간 같이 쓰고 개정하고 하는데 작년과 올해의 교재가 같으니까 이제 작년 시험 본 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현재 올해 배운 분들이랑 같은 교재로 공부를 했을 텐데 제가 쭉 보면서 냉정하게 교재라든가 강의 내용에서 안 나온 부분이 뭔가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그 런던 올림픽 같은 데서 미국과 영국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경쟁 지금은 미국과 영국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서로가 친한 국가 서로 뭐 아빠 아들과 같은 영국은 아빠 같고 미국은 아들과 같은 이런 느낌을 갖죠. 왜냐면 이제 그쪽에서 대영제국 쪽에서 많이 미국으로 넘어왔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좀 심하게 이제 격돌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시기가 그 이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그 안에서 내전을 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들이 이제 스포츠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런던 올림픽 같은 데서 심하게 격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제가 셰퍼드 부시 배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셰퍼드 부시 전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체육사 실론 책에는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데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영국과 어디가 치열했다 정도만 했지 그것들이 용어로는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재에서 정확하게 다루지 않은 내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심리학에서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4점이 저희 교재라든가 공부한 내용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만점을 받았다면 아마 76점을 받았을 거고 다 1점짜리 문제들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따 또 그 심리 이런 문제에 보면 또 스포츠 자신감을 이제 빌리가 얘기한 내용 가운데서 이 다차원 스포츠 자신감 하면서 회복 탄력성 스포츠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걸 스포츠 자신감 쪽으로 연결해서 문제가 나와갖고,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본 분들은 그 교재에 빠져 있었고, 올해 시험 본 분들은 그걸 이제 제가 보완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4점 정도가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이제 다룰 수가 없었다. 이걸 이제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에서는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내용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완전하게 다 그것들을 다뤄진다 하더라도 응용된 문제, 우리 역학에서의 어떤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응용된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동원해서 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응용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만, 딱딱 암기해서 나와야 될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 가운데도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막 한 20점씩 나오고 그래갖고 교재라든가 공부한 내용 외적으로 나와서 당황하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항상 기초이론 교재에 이런 것들에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에 강의하는 분들, 강의 들어가는 시점에서도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기초이론 교재는 7번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7번을 읽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안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 이런 걸 다루다 보면 또 기초이론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가운데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같은 것도 또 추가돼서 또 문제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학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맥킨토시였던 스포츠의 분류 이런 것들을 이번 교재 말고 그 전 교재에는 다루다가 안 나오니까 빼놨었다가 문제풀이에서는 그거를 넣어서 아무래도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게 넣었는데, 그때 답도 이제 극복 스포츠로 해서 문제풀이를 했는데 시험 문제도 극복 스포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년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뭐냐면, 기초이론 교재는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기초이론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외적으로도 보완할 부분들을 잡아놓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실제 시험과 같이 리허설을 하는 거니까 이런 모든 커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최대한 올려주는 방향으로 밑에서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서 점점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스테이지를 갖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지금 하게 되는 이 기출문제 강의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이거를 적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재라는 게 제가 조금 있다가 심리학 교재도 이제 작년에 이제 출제된 교재를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이제 개정판에 이제 서울대학교의 권성호 교수,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 후배가 되는데, 이 권성호 교수가 우리나라 스포츠 심리학 책의 가장 알찬 내용으로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책에서 작년에 스포츠 심리학 파트는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운동학습 파트는 운동학습과제가 김선진 교수님 책에서 나오고 다 했죠. 그래서 그 두 권에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나중에 보시면 이 책 자체가 거의 한 600페이지 넘는 그런 책이라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또 텍스트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책 한 권만 공부하는 느낌이 거의 내용학 책, 그 우리가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 파트 이 두 개를 다 합친 것만큼이나 로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여유 있거나 기초이론에 대한 베이스가 튼튼한 분들이라면 그런 책들을 좀 차분하게 읽어본다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그런 것들을 내용학 교재부터 시작해서 다 보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체육사도 체육사 실론책만 해도 뭐 진짜 텍스트에 빠져 죽을 정도로 많고요. 방금 얘기했던 스포츠 심리학 책도 마찬가지고, 나머지의 뭐 내용학에서의 생리학 이런 책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출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기출 원전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봤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기출 원전이라든가 우리 기초이론서에서 배운 내용이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적응하려면 이 실제 기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런 기출 문제를 다 그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과거에는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출판사에 이걸 의뢰해서 만들게 되면 어떠냐면 그 출판사의 틀에 맞춰 갖고 편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에서 배웠던 이 전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게 그래요. 뭐냐면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실제적인 시험 문제랑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출 이 문제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실제 시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자체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쓰는 이런 글자체 하나, 이런 글자체 하나, 여기에 나오는 글자체 하나가 실제 시험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국가시험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체고 임용시험은 항상 똑같은 글자체와 그 다음 거기에 나오는 각종의 어떤 문제의 어떤 박스라든가 이런 유형들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육만이냐? 아니요. 모든 교과의 임용시험이 틀을 똑같이 프레임을 짜놓고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와 같이 실제 시험의 형식을 갖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띄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 체육교수법이면 체육교수법만, 교육과정 이론이면 교육과정 이론만, 또는 역학이면 역학만 띄어서 따로 공부해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구획연습법으로 상당히 좋은 연습법이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강의에서 두 개를 다 병행할 수는 없어요. 구획과 무선연습법을 다 해갖고 영역별로 다 따로따로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따로따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실제 시험을 갖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실제 여러분 유인물 있죠? 이 유인물에다가 여러분이 차분하게 같이 따라가면서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인물을 아마 단면으로 드렸죠? 예, 일부러 단면으로 드린 이유가 있는데 양면으로 드리게 되면 여러분 요 뒷면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면을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하시라고 단면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 기출 강의는 바인더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이 용지 사이즈가 아마 B4 사이즈로 아마 돼 있을 건데 B4 바인더를 꼭 준비하십시오. 그 30 바인더 같은 걸 준비를 하셔갖고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를 이제 구멍을 천공을 하신 다음에 그 바인더에다가 연도순으로 쭉쭉 순서대로 꽂아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거를 편하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바인더에 어떻게 될까요? 꽂고 나면 이렇게 책같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뒷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백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백지의 여백에다가 해당되는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요약이라든가 또 다른 그 관련된 또 다른 출제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단서라든가 정리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만의 기출문제집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학원이라든가 각종의 출판사에서 기출문제집이 다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들은 편해요. 왜냐하면은 영역으로 정리되어 있거나 또는 거기에 해설까지 담겨 있으니까 되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요. 책은 물론 좋지만 그 책이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면 내 경험상 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설을 절대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을 담으면 해설을 보고 여러분이 딱 그 내용만 보고 이해하고 끝나버려요. 예.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문제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 봐봐요. 임용의 수험생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다 기출문제집을 사갖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6, 7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뭐냐면 똑같은 책을 공부하더라도 자기 거화 시키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어려운 길을 가셔야 돼요. 예. 이 유인물을 갖고 차분하게 바인더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쭉 지나고 나면 그것만 몇백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임용시험에서도 지금 보면 전공 A가 8면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B가 7면이에요. 그럼 이게 15페이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15페이지가 연도별로 20년 이상 쌓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300페이지 이상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꽉 차 있는 300페이지의 작품집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갖게 돼요. 그러면 남이 만들어주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기출문제집 책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었을 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시험 더 잘 봐요. 믿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강의 초반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잘 합격해야 제가 잘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합격시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합격시키기 위한 방법을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뻐서 하냐? 절대 아니야. 냉정하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쁘긴 하지. 근데 감정적으로 이쁜 거와 목표는 다른 거야.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은 나 앞에서 웃고 있지만 내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웃는 거야. 왜냐? 나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통해 기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의도적 목표를 갖고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행동하세요. 나는 나의 목표에 맞게 행동할게. 근데 이 두 개의 목표가 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면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꼭 비포 바인더, 예. 제가 선생님이 요즘 돈이 없어갖고 여러분들 비포 바인더를 다 못 준비했으니까 또 매년 없어요. 근데 왜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이거 알아보니까 쿠팡에서 만 얼마던데 만 얼마 못 쓰냐? 그게 없으면 오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사줄 테니까. 근데 비포 바인더 이게 바로 이런 데는 A4 쪽이 많은데 비포를 꼭 준비하셔서 작은 거 또 이때 또 돈 아끼면 안 돼. B4 종이 말고 A4 종이로 이런 젠장할 것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에서 뭐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꼭 B4로 크게. 왜 B4로 하겠어?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크거든요. 예. 실제와 비슷하라고. 예. 그래서 이 글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기까지 다 눈에 익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딱 갔을 때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뭘 줘? 시험 자체의 불안을 낮춰줘. 불안을 낮춰주면 어때?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제가 실제 시험에서도 이거 임용시험에서 실제적으로 쓰는 게 한 건 바탕체인데 이 한 건 바탕체로 다 모의고사도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의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과도 비슷하려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비포 바인더에다가 이거를 매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쁘게 정리를 하라. 알았죠? 그리고 내용에서 답을 아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답이야 이거는 똑같은 답이 요구되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특히 임용시험은 최근 3년 내 나온 시험 문제와 동일한 답이 요구되는 문제는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3개년에 답이 똑같이 안 나와. 어차피 응용돼서 나오는 거야. 예. 저번에 3년 전에 낸 이 문제를 응용해서 내면 더 좋겠다고 출제원이 생각한다면 응용해서 다른 답이 요구되는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작년 문제를 봤다면 전략적으로 이거 봐봐요. 작년에 전술게임 모형이 나왔다. 아마 우리 1번 문제가 뭘까요? 예, 전술게임 모형 나오죠? 예. 그럼 전술게임 모형이 나왔다? 그러면 역으로
전술 게임 모형이 중요하지 않아서 올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전술 게임 모형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런 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작년에 그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제가 반드시 언젠가는 구성주의라고 하는 용어 아니면 여러 가지 구성주의와 관련된 거 심화 문제로 나올 거다. 근데 작년은 진짜 간단하게 구성주의만 나왔죠. 그래서 제가 기초이론 때도 교과 교육학 문제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때 요 구성주의 하면 꼭 밑줄 쳐라. 그러면 이 구성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나오고 용어 자체를 꼭 알아라. 근데 편하게 구성주의란 답이 나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 믿음은 가지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에서 시험은 내가 합격할 정도의 점수를 만드는데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이미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공부한 내용을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강의할 때부터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기초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봐봐야 소용이 없다. 또 우리 수험생들이 임용시험 출발하면서 바로 기출문제집을 사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쁜 태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이론을 완전하게 숙달하지 않고 기출문제 봐봐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답이 뭐지? 부터 가게 돼요. 아, 이게 답이 이렇구나. 특히 역학문제. 아, 답이 이렇구나. 생략문제. 아, 답이 이러거구나. 답이 뭔지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시험을 풀 때 답을 내가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과정, 그 답이 나오는 과정에서 인지를 막 돌려갖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가운데 여기에 답이 뭘까? 요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1, 2, 3, 4월 달에 기초를 공부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원래는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냥. 예.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몇 점이 나올까? 이게 초수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풀어보다 보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사철학과 같은 또는 심리나 사회학 같이 암기가 아직 안 돼서 우리 암기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아직 암기가 안 돼서 못 푼 문제는 괜찮아요. 그거는 반드시 맞게 돼 있어요. 그날따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요즘에 시험의 패턴을 보면 답이 될 용어들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저의 머리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게. 나이도 있고 능력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 문제의 답은 뭐다 정도 떠오를 수 있다면 집중하여 각성하면서 공부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당일날 공부하고 암기한 건 다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떠오르는 거 걱정하지 마요. 그 시험 당일날 다 떠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의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를 계속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건 문제가 돼요. 조금 이따 역학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뭐다 또는 생략적에서 이게 뭐다 하는데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다. 이해를. 암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빨리 그 부분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암기 파트는 하반기로 다 밀어놓으셔도 됩니다. 체육사 또는 교육과정에서의 암기할 내용이요. 다 뒤에 밀어놔도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해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역학이라든가 생리학이라든가 직정평가의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까지 밀어놓으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뭘 해야 되니까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역학의 이 개념이 뭐지? 이러면 이게 다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그리고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잘 표시를 해놔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아직 운동방정식 내가 모르는구나. 운동생리학 이 부분 잘 모르는구나. 통계에서 상관계에서 내가 잘 모르는구나. 분산분석 아직 모르는구나. 하면 그 부분을 빨리 다시 공부해야 돼.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학원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은 뭐 AI가 워낙 발전해서 바로 거기서 물어봐도 내가 궁금한 것만큼 알 수 있고 저도 가끔 AI랑 얘기하다 보면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완전히 잘못 내가 가르쳐요.
예를 들면 통계 같은 경우도 하다,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너는 표준 오차를 어떻게 그렇게 잡냐? 그랬더니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그러면 또 얼마 친절하게 또 해. 너 또 그러냐? 그러면서 해다가 그래, 이제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럼 그 다시 정리해봐. 그럼 정리하구나. 그러면 그 과정이 뭐냐면, 이거 봐봐요. 내용을 모르면 AI가 답하는 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예. 오류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쭉 해보고, 얘가 조금 표준 오차의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줘봐. 그러면 걔가 하고 걔랑 나랑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냐면 요즘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나랑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스터디 멤버가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것들은 다 핸드폰이나 뭐나 있잖아요. 바로 자신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의 답이 맞다 이러지 마시고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결과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면서 우리 공부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트레이닝하는 느낌으로 오래오래 한 문제에도 1시간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깊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럴 준비 됐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공 A는요. 전공 A는 몇 문항이 있어요? 예. 12문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공 B는 몇 문항이 있습니까? 예, 11문항. 그래서 합쳐서 23개의 문항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빠르게 한번 우리가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되니까 자, 1번 몇 점이죠? 2점. 2번 몇 점이죠? 2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기초에서도 배웠던 게 시험은 초반부에 쉬운 문제가 나온다,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쉬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은 난이도에서 제일 낮은 게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100%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합격생이라면. 자, 그러면은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혹시 선생님 작년에 시험 보셨죠? 1번 맞았어요? 예,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오신 거 보니까 떨어지신 것 같은데 몇 점 차로 떨어지셨어요? 아, 0점. 예, 0.34점. 그러면 0.34점이 1점의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예, 다 이래요. 0.34점은 될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수업 때 매번 얘기했던 2년 연속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다. 제 제자 가운데 0.01점 차이로 2년 연속 떨어진 친구. 그분 나중에 직업 뭐 했다 그랬어요? 아, PC방. 이런 거나 암기 잘해요. 예. 그분 나중에 PC방으로 성공했다고 그랬죠. 예. PC방 5개 하면서 자식 잘 키우고 나중에 또 임용시험 보러 왔다고 해서 제가 이제 트렌드가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너 잘 먹고 잘 사니까 계속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수업 때 얘기했을 거예요. 임용시험은 자 떨어지려면 한 20점 차이로 떨어져야 돼요. 한 30점 차이. 심리적 타격 없습니다. 예, 20, 30점 차이로 떨어지면 이건 운의 차이. 뭐 이걸로 되돌리고 하늘은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죠. 실력이 안 되는구나. 심리적 타격 전혀 없습니다. 근데 0.34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선생님 작년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도 계속 이 문제는 계속 머리에서 빙빙 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생리학 문제. 그중에 분명히 아는데 실수해서 틀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수업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거 갖고 머리에 빙빙 도는 사람은 없어요. 씨발 그 문제. 아이씨. 그게 왜 그 시험 때 왜 그랬을까? 이게 인생을 갈리는 거야.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선생님 제가 작년에도 이제 이쁘게 잘 보고 올해는 합격할 거니까 합격했으면 오늘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 지금 어떤 동료 선생님들이라 신나갖고 지금 이야 5월달 이거 날씨도 좋은데 하고 탁 하다가 지금 강원도 쪽에 확 한번 기분하면서 애새끼들은 희소고시 학원에서 강의 듣고 있겠지만 나는 합격하고 한다고 신났다가 지금 양양고속도로 쪽에서
아마 중간에 딱 들이받고 4명 중에 3명 죽고 1명 중상당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좋은 사람들, 이 이쁜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신 거지. 어? 그래서 어떻게 해? 큰 점수로 날릴 수는 없고, 그지? 0.34로 날린 거야.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아멘.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그래. 맞아, 틀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도 올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년에 또 만날 사람들도 생긴다? 그러면 물어보면 똑같아요, 답은. 씨발,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임용은 누가 그러니까 합격 레벨에 가는 사람들 수준 얘기를 하면 누가 더 잘하는가의 승부가 아니에요. 누가 덜 실수를 하는가의 승부예요. 네. 그러면 1번 문제, 요 쉬운 문제도 다 맞은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누군가는 1번 씨발 하면서 지금 막 또 바닥바닥 갈면서 전설게임 모형을 지금도 계속 씹어먹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자,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생리학이에요. 자, 2점짜리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작년 시험 문제 내가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야, 요런 것들을 또 어떻게 다 내면서 이걸 2점짜리로 했네? 뭐 이러면서. 근데 문항수가요. 아까 전공 A가 몇 문항? 12문항. 전공 B가 몇 문항? 11문항. 그럼 23문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점수에 거의 배점이 1점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거의 80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배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80문항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전공 A 몇 시간? A 몇 분? 그래, 90분, 1시간 반. 전공 B 몇 분? 90분.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80문항을 다 푼다고 생각해봐. 시간이 있어, 없어? 그래서 부족한 거야. 옛날에 같은 시험 문제는 한 문항이 배점 2점 딱딱딱딱 떨어지면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세분화돼 갖고 채점하기도 좋게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문항수가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생각할래요. 내가 여기서 보면 그 상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를 보고 내가 깔깔깔깔 웃었는데요. 이건 아예 틀리라고 낸 거예요. 물론 나중에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알고 나서 풀면 되게 간단하긴 한데 이거를 갖고 계산 문제로 상관계수를 끌어내는 문제를 공부할 수험생들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그거는 1점짜리니까 틀려도 합격엔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문항 하나하나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게 하니까 결국 뭐냐, 상위권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갖고요. 내 느낌엔 그래요. 내가 직접 수험생은 아니었지만. 자, 그다음 3번 문제도 굉장히 좋은 역학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2점짜리였고요. 자, 4번도 몇 점이에요? 2점짜리죠. 운동학습 문제입니다. 깁슨 그러면 어프던스 개념 나오는 거고요. 히크의 법칙 하면은 우리가 자극 반응 대한수와 반응 시간의 관계를 갖고 하는 걸 우리 히크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2점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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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2점짜리 문항이 4문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몇 점짜리가 드디어 나옵니까? 예, 4점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점짜리가 나오면서 드디어 작성 방법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작성 방법 밑에 보면 거기에 하위 문항들이 쭉쭉쭉쭉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아라, 뭐를 제시하라, 뭐를 나열하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2점짜리, 1점짜리, 1점짜리 해가면서 이제 하위 문항들이 생겨나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6번은 또 뭐예요? 자, 어느 파트부터인지 봐봐요. 예, 체육교수법이죠? 예, 체육교수법 문제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도 작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면 뭐예요? 체육사 문제. 그러면서 이 체육사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한
출제가 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재밌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가보면 또 4점짜리면서 이제 스포츠 심리학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가보면 뭐예요? 체육 측정평가의 문제인데, 체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 각종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면, 10번 문제는 또 뭐 어떤 문제인가요? 사회학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학 문제에서 매체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적 기능이냐 잠재적 기능이냐 또는 명시적 기능이냐 잠재적 기능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서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 사회학 교재에 보면 제가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문제를 보고 또 기초이론서를 제가 항상 보라고 했잖아요. 아, 요 내용이 요 내용이구나. 그럼 우리가 미디어 파트에도 보면 다 거기 보면 현재적 기능이라든가 명시적 기능으로 이렇게 나눈 이 부분들이 또 여기에 응용해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군중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해서 사회학의 여러 영역에 있는 내용을 문제로 이 안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 기능주의와 관련되는 어떤 영역들도 나오고요. 매체와 관련되는 맥루안의 핫과 쿨 매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되는 스포츠 역할학습, 스포츠 사회학 쪽에서의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의 집합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포츠 사회학의 파트마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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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시험 문제로 이제 구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가보면 이제 11번은 운동 생리학 문제인데 이해 내용과 또 계산의 내용, 또 계산의 내용을 이해만 된다면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쓸 수 있으면서 또 여기에서 보면 이 문제 자체에 여기에 이산화탄소 생성량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산소 섭취량 이 부분을 갖고서 자연스럽게 RER 호흡교환율 갖고서 0.70 나오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의 호흡교환율 몇? 1. 지방 몇? 0.7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답 자체가 지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그런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또 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운동 역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 내용이 또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시험 문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시험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난이도의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작년 수험생들이 자신이 느낄 때 굉장히 어렵게 느낀 부분은 그 전 기출문제들 공부한 레벨보다 상당히 시간의 부족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시험 문제를 딱 이렇게 시험 당일날 딱 뽑아놓고 봐서는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커트라인이 그냥 쭉 떨어지겠다는 느낌을 가졌었고, 저한테도 이제 많은 질문 온 수험생들한테도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 문제를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문의한 분들은 제 의견도 이제 제시를 하고 또 오늘 이제 답도 같이 공유를 할 텐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뭐냐면 항상 시험은 그런 것 같다. 시간의 여유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고득점을 가질 것 같고, 당황하고 그 순간에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못 발휘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시험 문제다. 그리고 작년에 출제원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 출제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또 올해 출제를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문항의 어떤 그 틀들이 유지될 것 같아요. 작년 시험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아봤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는 이 시험 문제를 한번 미리 다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궁금해서라도. 작년의 특성은 뭐냐면 그 전년도의 한 3, 4년과 다르게 잘못된 걸 제시하고 찾아서 수정하라. 제가 수업 때도 가끔 얘기하고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이런 어떤 문제 틀 내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잘못된 내용을 그냥 찾아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게 서술하는 이런 문제의 틀들이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올해도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전체적인 스크린은 했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일 쉬울 거라고 믿어졌던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체육 교수법 파트에서 나왔는데요. 다음은 수업 컨설팅 자료이다. 매칠러의 주장에 근거하여. 그러면 이 매칠러의 주장이다 라고 얘기하면 딴 게 아니라 이 밑에 내용은 어디서 시험 문제 내는 거다. 체육 수업 모형에 담겨 있는 내용에 준하여 답을 쓰라는 거죠. 근거하여 가의 각 단계 알맞게 나의 내용이 연결되도록 스몰 a부터 스몰 d의 기호를 순서대로 쓰고 괄호 안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요소를 순서대로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완전히 전술게임 모형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그대로 시험 문제에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아예 제목 안에 전술게임 모형 우리가 또 이해중심 게임 모형이라고도 하는 거죠. 체육수업 모형에서는 이걸 전술게임 모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술게임 모형을 적용한 자, 탁구의 단식 경기를 통해 경기 방법 및 경기 기능을 숙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도적으로 단식을 이용한 것은 뭐냐면 팀 경기 아니라는 겁니다. 단체 경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면 보조학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PAI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것의 요소에서 보조학이라든가 지원하기와 같은 내용들은 GPAI에서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식 경기라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 밑에 문제의 답이 다른 팀원들과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GPAI 요소의 답은 나오지 않게 일부러 단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단식 경기.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과제 제시 방법 가운데 이 과제 제시 단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개의 요소들이 제시되었어요. 초기 게임 형식이라든가 기술 연습이라든가 변형 게임이라든가 정식 게임 같은 것들이 자, 단계로 우리가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게임 형식에서 기술 연습, 변형 게임, 정식 게임 가고, 자, 그러면서 나의 내용은 무선적으로 흐트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짝짓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내용부터 보죠. 교사나 학생들이 배울 움직임 패턴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며 언어적 단서를 제공한다. 이게 전형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요 기술 연습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B의 내용을 보면 게임 단계를 설정하고 게임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전술 문제 등을 부과하여 제시한다. 바로 요 B의 내용은 요 정식 게임 단계에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몰 C의 내용을 보면 정식 게임의 전술 및 수행의 복잡성을 줄인 게임을 고안하여 제시한다. 수행의 전술 및 수행의 복잡성을 줄인 게임을 고안하여 제시한다. 그러면 바로 이게 뭘까요? 아이고, 이 변형 게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D는 게임 형식이 원형 게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또 전술적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맨 위에 있는 초기 게임 형식이겠죠? 그러면 이 답에서는 지금 이 과제 제시 단계 초기 게임 형식부터 기술 연습 변형 게임 정식 게임을 이 나의 내용을 갖고 순서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초기 게임 형식이 뭡니까? 여기서 D죠? 기술 연습이 어딘가요?
A죠? 예. 변형 게임은 C죠? 예. 그 다음에 정식 게임은 B죠? 예. 그러면 여러분 답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 A, C, B 이렇게 이제 답을 예, 순서대로 쓰게 되겠죠. 예. 아마 제가 볼 땐 이것도 하다가 분명히 몇몇 수험생들은 실수한 분들도 여럿 있을 거예요. 정말 실수죠.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전술 게임 모형에서 이 과제 제시 방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컨설턴트의 의견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술 게임 모형을 잘 적용한 탁구단을 운영하고 있음. 장애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탁구 단식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음.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서도 이 장애 내용은 살짝 이렇게 건드리는 정도로만 나왔고요. 예. 그 다음 정식 게임 차시에서는 GPAI를 활용하여 실시함. 여러분 GPAI가 뭔지는 다 알고 있죠? 예. 여기서는 어널리시스라는 용어를 썼네요. 딴 데서는 어세스먼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 여기는 어쨌든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GPAI로 활용하여 실시한다고 했고 GPAI에는 7가지의 게임 수행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초이론서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탁구 단식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하면서 2가지는 제시했어요. 돌아오기와 의사결정하기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팀과 관련되어 있는 GPA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가 뭐냐? 기본적으로 기술 수행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조정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답 자체가 기술 수행하기랑 조정하기. 조정하기는 또 적응하기라고도 하죠. 상관없죠. 이 2가지가 답을 해서 총 4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과제 제시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컨설턴트의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여기서는 무슨 내용을 했다고 그랬죠? 단식 경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서 혹시나 이 GPA 문제 좋은데 또 내고 싶다. 그러면 단식 갖고는 내지 않아 이제. 그러면 이제 복식이라든가 단체, 복식이라든가 또는 단체 경기를 갖고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탁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배드민턴 복식 이런 내용을 갖고 또 GPA에 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식 내용을 분명히 하다 보면 출제위원들이 지금 얘기했던 GPAI 내용뿐만 아니라 조정 손실 내용 있죠. 서로 잡으려다가 또는 서로 미루려다가 어디서 배운 내용이에요 이거? 심리학에서 배웠던 내용 알죠? 어디서 나와요? 조직의 실제 생산성은 잠재형 생산성 마이너스 과정 손실. 그 2 과정 손실 중에 동기 손실과 조정 손실이 있는 스타이너이란 기억나시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해갖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출제원의 절반 이상이 재출제에 들어간다. 그러면 재밌는 건 출제위원들이 그 문제 안에 밑밥을 깔아놓고 갑니다. 자기가 중요한 내용을 다 내고 싶지만 자기가 낼 문항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문항 안에다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막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생리학 문제 보면 갑자기 pH 내용이 막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시험 출제 다시 들어가면 pH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기가 pH에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이씨 못 내. 더 이상 자기한테 배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자기가 강조하는 뭔가를 거기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라도 그래요. 내가 출제 들어가도. 자, 1번 이러고요. 자, 그 다음. 됐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게 가장 쉬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자. 선생님, 올해 임용시험 처음 준비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기초이론 때 배운 내용 가운데 요 내용 다 배웠다 생각 들어요? 들어요? 아직은 다 암기하고 있지는 못하죠. 조금은 암기하는데?
예. 근데 이 문제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나왔으면 풀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1번 문제 놓치면 힘들지? 좋아. 그 다음 2번. 다음 이제 운동 생리학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 문제 참 잘 냈는데. 자, 보면 다음은 육상 중장거리 경기에 대해 학생과 교수가 나눈 대화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밑줄 친 니은에서 리을에서 니은부터 리을,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겠죠. 거기서 잘못된 것 한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그랬어요. 중장거리 경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거리 쪽은 의도적으로 낸 이유가 있는 거죠. 단거리로 끝난다라고 하면 해당 과정이라든가 또는 젖산역치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지만 중장거리 경기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을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낸 거죠. 자,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보죠. 학생이 교수님, 일반인들이 육상 선수들처럼 달릴 경우 젖산이 빠르게 축적되고 근육이 산성화되어 금방 지치지 않나요? 야, 자, 내용 가운데 일반인, 비숙련자를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개념이 육상 선수, 숙련자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둘 간의 비교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럴 때 기본적으로 비숙련자는 심폐기능이 어떨까요? 당연히 숙련자보다 떨어지겠죠. 그 맥락에서 젖산이 빠르게 축적됩니다. 근육이 산성화됩니다. 즉 유산소성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근육의 산성화가 되는 이유 뭘까요? 예, 해당 과정에 의한 젖산의 생성이 많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즉 젖산의 축적이 근육의 산성화를 일으키고 또 대사 과정 내에서의 CO2의 증가 이런 것들이 또 산성화되는 이유라는 건 다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시험에서 산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pH 관련 내용 시험 문제 나온다 알아놓으시고, 자,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는 젖산역칙 쪽으로 일단 접근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프를 보면 운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젖산역치가 나타납니다. 이때 혈액 pH 값은 반대로 낮아집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난 젖산역치 시점은 최대한 섭취량이 50%이며 또한 교차점 A에 해당하는 운동 강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사연료는 기억이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운동 강도가 특정 강도로 높아지면 어느 지점에서부터 갑자기 젖산의 생성량이 치솟아 올라가는 젖산 역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밑에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요 두꺼운 실선, 바로 요 실선이 젖산 농도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지점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젖산 역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운동 강도가 계략적으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러면 최대 운동 강도 또는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로 할 때 약 50%의 운동 강도에서 현재 LT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젖산 역치가 생성이 되면 그때 혈액의 pH 값은 떨어진다? pH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화된다는 거예요? 산성화 된다는 거죠. 예. pH 값이 7.2에서 7.1, 7.0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산성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나타난 젖산 역치 시점은 자, 내용에 나와 있군요. 최대한 섭취량의 50%래요. 그러면서 또한
교차점 A에 해당하는 운동 강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사연료는 뭐냐? 자, 이게 보면 바로 요 A점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LT 이후 우리는 어떤 과정이 활성화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해당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활성화되고 또 이 LT를 전후하여 어느 섬유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렇죠. 속근섬유의 동원이 많아진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요때 LT 이후 해당 과정은 더욱더 활성화될 거고요. 속근섬유는 더욱더 동원되겠죠. 그럴 때 이 A점의 운동 강도가 몇이에요? 80%입니다. 굉장히 고강도죠. 그러면서 우리는 LT 이전까지는 상당량이 뭐로부터 지방과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대사를 통해 그렇죠. 유산소성 대사를 통해 ATP를 생성하다가 LT 지점 이후는 어떤 대사가 가속화된다고요? 예, 해당 과정과 같은 어떤 대사가요? 무산소성 대사가 활성화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해당 과정의 음식물적 연료는 뭡니까? 그렇죠.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예. 그러니까 이걸 요 밑에 점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한 80% 정도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대사 연료는 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요. 탄수화물이다. 예. 또 이거를 그냥 당질 이렇게 써도 다 답으로 인정이 됐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학생이 또 대화를 이어갑니다. 젖산 역치 수준이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 젖산 역치 수준이. 일반인들도 지구력 훈련을 하면 젖산 역치 수준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젖산 역치가 발생하는 젖산 역치점, 즉 그 젖산 역치가 나오는 운동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현재 이 그림에서 50%라면 트레이닝을 통해 60 또는 70에서 LT가 나타나겠죠. 예. 물론입니다. 지구력 훈련으로 유산소 운동력이 증가하면 자, 니은, 디귿, 리을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거죠. 니은 교차점 A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차점 A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겠죠. 어떤 상황이냐? 요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운동 능력이 높아지면서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혈중 pH가 떨어지는 요 지점들을 쭉 하다 보면 요 지점이 교차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교차점이 나타나는 운동 강도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차점 A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예. 상당히 문제가 재밌더라고요. 또한 젖산 역치 시작점이 더 낮은 운동 강도에서 나타나게 된다. 아, 요게 이제 잘못되었죠. 예. 젖산 역치가 나타나는 그 시작점이 더 낮은이 아니라 뭐예요? 더 높은 운동 강도. 예를 들면 과거에는 50% 지점에서 LT가 나타났다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60%에서 LT가 나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더 높은 운동 강도에서 LT가 발생을 합니다. 나타나게 되어 이미 답은 찾았고요. 결과적으로 리을 지구력 운동 능력과 음영 부분의 B의 면적은 비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이 내용도 아주 응용적으로 잘 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제가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 이 LT가 발생하면서도
요 LTE에 끌어올리는 요 극단적으로 기울기가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pH 수준 있잖아요. pH도 급격히 떨어지겠어요? 천천히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천천히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요거도 요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면적을 한번 봐봐요. 앞선 이런 면적이지만 트레이닝을 통해서 면적이 이만큼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죠? 예.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지구력 운동 능력과 음영 부분 B, 즉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요 음영의 면적들이 과거엔 이랬는데 운동력이 좋아지면 지금 추가적으로 요 면적이 더 생기니까 음영 부분 B의 면적은 비례하여 늘어난다. 예. 그러니까 지구력 운동 능력이 좋아질수록 현재 이 그림상에서 음영 부분의 면적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운동 강도에 따른 혈중 젖산과 혈액 pH의 변화를 Y축의 혈중 젖산 농도와 또 혈액 pH의 관계를 아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냥 또 암기한 사람들은 막 이런 그림이 동원되면 이 의미가 뭔지를 자꾸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를 알고도 잘 못 푸는 이런 상황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출제위원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요 뒤에 교수가 또 다음 시간에는 고강도 운동에 따른 pH 값 감소가 왜 위험한지, 즉 pH와 관련되어 있는 감소, 이거는 바로 산성화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향후 시험 문제에서 산, 염기, 평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생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각종 완충제들이 있죠. 그죠? 완충제, 완충체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직 내에서 하는 완충제가 있고 또 이건 조직 밖에 혈액에서 완충제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탄산염 이온이다라고도 얘기했던 거, 그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관련된 내용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내용들, 그러니까 응급처치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 1점짜리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죠.